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의 신지은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원 대상 연구윤리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발표라서 많이 긴장도 되고 또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카이브 연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 아카이브 연구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카이브 연구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린 다음에 현재 아카이브 연구에서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 3가지를 말씀드린 후에 국내 아카이브 사례를 좋은 사례들을 제가 모아서 보여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정책적 제언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카이브 연구라는 것이 과거의 기록을 보고 연구를 하는데 그냥 기록을 보고 연구하면 되지 이게 무슨 윤리적인 이슈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학위 논문을 쓰고 있을 때 아카이브에 가서 이제 사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제 나름대로의 가설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제 사료를 찾고 있는데 제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료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못 본 척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카이브 자료라는 것이 우리가 논문을 쓰면 사이테이션은 하죠. 하지만 이거를 진짜로 확인하는 거는 그 출판된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카이브를 실제로 가서 확인하지 않는 한은 연구자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보다 내가 과거 사료를 볼 때 생각보다 내가 연구자로서 좀 갈등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라는 거를 그때 깨닫고 좀 이런 얘기를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연구자가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연구자가 여러분이 기업 비리와 관련된 60년대 문서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고위 임원들의 비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가 들어있지만 해당 인물은 이미 사망했고 그 가족들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기업 역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예요. 그럼 여러분 연구자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옵션은 공익을 우선시해서 내 연구의 자료를 공개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개인과 가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로 남겨둘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료의 일부만 공개해서 공익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또 맞추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우리가 과거 자료를 볼 때 이런 문제들을 마주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브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아카이브라는 것은 결국에는 요새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아카이브는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기록 보관소죠. 기록이라는 것은 활동의 결과물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육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런 뭐 손자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처음 잡았던 돌잡이 물건, 아니면 나랑 처음 갔던 박물관 티켓 이런 것들 다 기록 수집하시죠. 아니면 이게 우리가 무슨 단체 시민 단체가 됐을 때는 회의록, 방명록 아니면 자료집, 회원 명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우리가 여기 글램이라고 하는 갤러리, 라이브러리, 아카이브, 뮤지엄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요.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할 때 우리가 주장하는 역사가 아닌 증명하는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카이브 자료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사진 보시는 것처럼 뭐 노트가 있을 수도 있고 영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사진 굉장히 다양한 것들, 다양한 자료들을 현재 아카이브에서는 국내에서는 주제, 출처, 시기, 형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실제로 연구했던 스미소니언 아카이브 안의 모습인데, 내가 이제 아키비스트들한테 내가 이런 연구 자료가 보고 싶어라고 하면 이렇게 기록 보관소 안에 들어가서 자료들을 가져다 주시는 거죠. 뭐 문서가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저는 플로피 디스켓까지 봤어요. 그런 것들을 다 가져다 주시면 이렇게 리딩룸에 앉아서 연구자들 연구를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럼 아카이브가 어떤 힘이 있을까? 이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캄보디아 S21 수용소 굉장히 악명 높은 수용소인데요. 1975년부터 79년 크메르 루즈 정권 구금 및 신문 시설입니다. 그래서 16,000여 명의 수감자가 수용되었는데 생존자가 단 12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악명 높은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수천 장의 수감자와 간수 사진, 자백서, 고문 방법, 사형 집행 명령서 등등이 꼼꼼하게 기록으로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자료들이 크메르 루즈 지도부가 저지른 집단 학살의 증거로 국제 재판에서 사용이 되었고요. 따라서 아카이브에 사용된 기록된 자료라는 것이 결국엔 단순히 자료를 보관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정의와 투명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카이브 자료가 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원본성이죠. 신뢰성이 보증된 원본을 기록으로 역사 사실을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룰 때 굉장히 조심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왜곡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연구자가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민감성이 또 특징입니다. 개인정보나 사회적 민감성을 포함한 자료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 그리고 파편성. 이게 쭉 다 있으면 좋은데 사료라는 게 이렇게 파편적으로 존재할 때 이런 불안정성을 우리가 연구자로서 이 해석의 다양성을 통해서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카이브 연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회문화적 기억의 보존과 재해석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카이브 연구가 왜 중요한지 대충 감을 잡으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주목한 세 가지 연구윤리 이슈가 있어서 오늘 소개를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사생활과 데이터 보호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특별히 개인정보, 의료기록, 정치적 기록 등은 보호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망한 환자의 정신건강 기록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기록을 공개한 공개가 후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기밀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소외된 사람들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적 투명성을 추구할 것인지, 이런 딜레마의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발표 종료 벌써 10분 전이에요? 30분이라고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사례는 홀로코스트 사진의 지속적인 재순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코스트 사진을 너무너무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역사적 진실을 파헤치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뎌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 주제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학자도 있었고요. 또 이미지 대부분이 가해자의 시선으로 촬영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시선을 부활시키는 문제, 그리고 대중들에게 이런 걸 무조건적으로 공개하는 것보다는 일부를 공동체에게 반환하는 이런 아이디어도 가질 수가 있겠죠. 실제로 미국에서 네이티브 아메리칸 유골이나 아니면 그런 종교 제물 같은 것들은 다시 다 아메리칸 공동체에게 반환하는 운동을 1990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료 같은 것도 이런 운동을 함께 진행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를 무조건 익명화하면 좋은 것일까? 일단 그건 또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익명화를 통해서 오는 부작용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이름이나 특정 세부 사항이 삭제되면 그 맥락이 함께 제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소나 직함, 역할이 제거되었을 때 자료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지죠. 특히 익명화가 된 사람의 정체성을 지워버려서 다시 한번 이 공동체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나탈 정부 정신병원에 수용된 이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은 정신착란 상태에서 자녀를 살해해서 정신병원에 수감이 됐어요. 근데 가족들이 여러 차례 석방을 위해서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만약에 이 엠마 L이라는 여성이 그냥 익명화된 정신병원에 수감된 한 명의 환자로 남아 있는다면 그 사회적 낙인이라는 것이 계속 강화되는 거죠. 이 가족들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맥락들, 그 당시의 정권의 맥락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더 넘어서 우리가 그 기록을 할 때 기록 창작자, 주제, 사용자,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감정적인 책임을 지는 급진적 공감이 필요하다라고 굉장히 급진적으로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압 시스템을 해체하기 위해서 비판적 의식과 적극적으로 개입을 강조하는 목소리죠. 두 번째는 맥락화인데요. 맥락은 단순히 과거 문서를 저장하는 곳이 아니고 아카이브가 정치적 장소라는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 생존자, 가해자, 방관자 기록을 다룰 때 우리가 생존자 기록과 가해자 기록은 따로 다루어야겠죠. 그리고 개인 아카이브나 가문 자료에 접근할 때에도 이게 내 아카이브를 만든다 그러면 사실 좋은 내용만 남기고 싶잖아요. 그런 것도 다 맥락화를 시켜서 연구에 적용을 해야 되고, 자료가 작성된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맥락화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례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트 구술사입니다. 이 아파르테이트는 되게 또 악명 높은 인종 차별 정책이죠. 그래서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이 아파르테이트 시절 자행된 인권 유린과 억압 행위를 조사해서 기록을 다 남겼어요. 근데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원했던 거는 화해였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해자들한테 이렇게 용서를 구할 것을 조금 종용을 하고 피해자들한테는 이 사람 좀 용서해줘, 화해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속 이렇게 유도했던 것들이 나중에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흑인 피해자들의 증언이 맥락에서 벗어나서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국가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숙소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이러한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의 고통과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정치적 타협의 도구로만 활용된 그런 또 안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아카이브 윤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료들이 생겼죠. 굉장히 많은 사료들이 디지타이즈 되면서 우리가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사료들에 되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또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개인정보 문제, 그리고 동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보존하면서 데이터 질을 유지할 것인가에 또 갈등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수집하는 과정에서 관리자가 모르는 사이에 또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우려가 있고요. 우리가 처음에 연구를 진행할 때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다시 디지털화 됐을 때 그 동의가 여전히 유효한가, 아니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도 또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 윤리의 두 번째 이슈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자료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무엇을 골라야 될지 이런 것도 사실은 판단이 필요한 거죠. 선택 과정에서 만약에 특정 기록이 사라지거나 무시가 된다면 이것도 나중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대두되는 개념이 이칠 권리입니다. 더 많은 개인정보에 우리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 숨겨져 있던 개인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인물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범죄 활동이나 약물 남용 관련된 조상의 기록이 공개될 경우에 이건 또 후손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마리오 곤잘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1998년 스페인 지역 신문에 본인의 실명이 거론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회보장 채무로 인해서 부동산이 강제 매각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곤잘레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내가 이 채무를 다 갚았고 이제는 그 상황이랑 내 상황은 너무 다른데 예전의 기록들이 현재 나의 재정 상황에 영향을 준다, 나의 평판에 영향을 준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에 소송을 제기해서 2014년에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아카이브 사례 제가 좋은 거, 사실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이런 기록 보존을 하려는 운동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 제가 굉장히 그때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딱 동했던 그런 사례를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가 충청북도 교육청 폐교 역사 자료예요. 이 충청북도에서 폐교된 학교의 자료들을 쫙 모아서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학교 찾기를 누르면 지역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해서 벌써 15,000건이 넘는 사료를 디지타이즈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폐교가 발생한 1990년대를 보면 이제 학교별로 누르면요, 이 학교가 언제 생겨서 또 언제 폐교됐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재밌는 게 사료들도 굉장히 많죠. 동영상, 이미지, 오디오 이런 거 다 해서 뭐 수학여행 사진, 졸업사진, 졸업장, 생활통지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활통지표를 기증했을까 봤더니 역시나 100점을 맞으신 분이 기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실명까지 다 나와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가, 음원까지 들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러한 사료들이 졸업생뿐만 아니라 사실 연구자에게도 너무 귀중한 사료가 되죠. 이런 것들을 다 이북에 정리를 잘 해서 이 분교별로, 폐교된 학교별로 이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 교가, 그리고 연역도 있고요. 학생 및 학급수, 그러면 학생들이 줄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진들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면서 되게 저도 되게 옛날 사진 보면서 이렇게 마음도 뭉클해지고 해서 한번 좋은 사례를 가져와 봤고, 또 다른 사례는 파주에서 중앙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파주인 휴먼인 파주 프로젝트입니다. 이 파주란 도시가 굉장히 좀 특이한 도시죠.
남북 관계에 굉장히 민감한 지정학적 특성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생활사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소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인구도 급감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파주에 사셨어요. 그래서 1990년대에 저는 항상 명절을 파주에서 보냈거든요. 그러면 파주에 가면 그 동네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슈퍼마켓에 가면 미군 전투 식량을 팝니다. 그러면 이제 어릴 때 그 전투 식량을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 파주 가면 사실은 그런 파주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유물들을 잘 모아서 기록물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민간 기록물 수집을 굉장히 꼼꼼하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2024년에는 무려 임진왜란 때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이 민간 기록물을 다 이제 공모전을 진행을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기증할 수 있도록, 그리고 2년 전에는 30여년간 파주에서 기자로 일하신 분의 취재 수첩이라든지 스크랩 자료 이런 것들을 다 기증을 해서 잘 정리를 해서 파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사위원분들이 꼼꼼하게 심사를 하시고 전시도 벌써 17번 하셨고요. 책도 15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또 너무 마음에 또 동했던 거는 이 지역이 새마을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게 6.25 끝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동네인데 이제 최근에 재개발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싹 밀어버리게 됐는데 이거를 보고서 사람들이 이거를 좀 보존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 3D 스캔을 했어요. 그래서 스캔한 그 영상을 실제로 유튜브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없어지더라도 우리가 이것에 대한 자료는 계속 가지고 갈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한 기억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마지막입니다. 발표 종료 3분 전이라서 과거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제가 너무 빠르게 달려왔는데 일단은 아카이브 연구를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기록을 정확하게 보존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자로서 또 맥락을 맞춰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아카이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떤 어떠한 기준으로 보존할 것인지 얼마나 보존할 것인지 이런 마땅한 기준이 없거든요. 이런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인문사회 계열 학생에게 연구윤리를 강의하고 있지만 저도 아카이브 윤리 안 하고 있거든요. KIRD나 다른 기타 등등 인문사회 계열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에서도 아카이브 윤리를 사실 공부하는 곳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대학원생들, 연구자들은 그냥 아카이브 일단은 가는 거죠. 지도 교수님 아니면 선배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들어서 가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전승식으로 이 연구 윤리를 전승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좋은 자료가 있어서 교수님들 계시면 제가 공유하고 싶어서 미국 아키비스트 협회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집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사례집 같이 학생들이랑 보시면서 수업도 진행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윤리 자문 시스템 혹은 윤리위원회를 도입해서 연구자를 좀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또 제안을 드려봅니다.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받으면서 막 전 국민이 너무 즐거웠죠. 근데 한강 작가가 이 광주와 제주의 기록물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름 모를 연구자분들께서 지역 곳곳에서 구술사 체록 작업들을 잘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윤리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 그리고 교육들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